경기 직후 스튜디오의 공기는 결과보다 구조를 먼저 가리키고 있었다. LAFC가 BM 스타디움에서 세인트 루이스 시티를 2대 0으로 꺾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화면에 떠 있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정말로 설명하는 문장은 스코어보드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마무리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골이 오기 전까지 누가 상대 수비의 형태를 계속 흔들었느냐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다. 이 경기는 단순히 2대 0 승리로 끝난 경기가 아니었다. 어떻게 LAFC가 더 적은 점유율로도 경기의 핵심 구간을 장악했는지, 왜 득점자는 마티웨 쇼인인데 분석의 초점은 손흥민으로 이동하는지, 바로 그 질문이 이 밤의 출발점이었다. 케빈 더브라위너의 분석 또한 그 지점을 향해 있었다. 표면만 보면 주인공은 2골을 넣은 쇼인이다. 실제로 LAFC의 2골은 73분과 81분 모두 쇼인이의 이름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더브라위너의 분석은 골 장면의 마지막 프레임이 아니라 그 직전까지 이어진 공간의 흐름에 집중했다. 이 경기에서 LAFC는 점유율 45%를 기록했고 세인트 루이스 시티는 55%를 가져갔다. 전체 슈팅 수 역시 LAFC가 16개, 세인트 루이스 시티가 18개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LAFC가 경기를 짓눌렀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많은 공을 가진 팀도 아니었고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한 팀도 아니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2대 연기였다. 바로 이 어긋남, 이 미세한 역전의 구조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었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다시 떠오른다. 그는 LAFC의 4-2-3-1 구조 안에서 네이선 오르다스 뒤 2선 라인의 한 축으로 뛰었다. 그리고 71분에 아민 부드리와 교체될 때까지 골이나 공식 도움 없이도 경기의 모양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제시된다. 손흥민의 개인 기록은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용 숫자와는 거리가 있다. 2개의 슈팅, 1개의 킥패스, 30회의 터치, 20개의 성공 패스, 그리고 100% 패스 성공률. 겉으로 보면 절제된 수치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 숫자들은 더 묘하다. 많이 만지지 않았는데 흐름의 방향을 바꿨다. 가장 크게 폭발한 선수가 아닌데 가장 깊게 경기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마치 조용히 돌아가는 기계의 중심축처럼 눈에 띄지 않는 순간에도 전체 리듬을 흔들고 있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공식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LAFC의 2골에도 공식 도움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튜디오의 분석은 손흥민을 중심에 놓는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출발점은 그의 2차례 슈팅 장면이다. 첫 번째는 15분, 데니스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뒤 박스 안중앙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블록됐다. 두 번째는 57분, 이번에는 네이선 오르다스의 연결 뒤 박스 바깥에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고 역시 블록됐다. 둘 다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히 터치라인에 붙어있는 윙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그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세인트 루이스의 윙백과 오른쪽 스토퍼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박스 안으로 침투할지 한 박자 내려와 연결할지를 스스로 선택했다. 여기서 경기는 단순한 개인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전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세인트 루이스 시티는 3-4-2-1 구조를 사용했다. LAFC는 손흥민을 활용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과부하를 만들고 부앙가의 넓은 지역 혹은 안쪽 넓은 지역 움직임과 오르다스의 세로축 움직임을 연결했다.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공이 들어가는 지점만 정확하면 상대 수비 라인은 접히고 다시 벌어진다. 손흥민의 100% 패스 성공률과 1개의 키패스는 이 지점에서 의미를 얻는다. 그는 많은 터치로 경기를 덮은 선수가 아니라 적은 터치로 공격의 길을 선명하게 만든 선수로 분석된다. 한 번 받고 몸을 열고 원터치로 풀어주거나
상대를 끌어당긴 뒤 넓은 지역 혹은 중앙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눈앞의 장면은 조용했지만 그 안쪽에서는 수비의 간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초기 분석의 중요성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 경기의 핵심은 누가 마지막 칼날을 들었느냐보다 누가 상대 수비의 형태를 먼저 흐트러뜨렸느냐에 있다. 손흥민은 득점자 명단에 없었다. 그러나 71분 동안 그는 세인트루이스를 계속 반응하게 만들었다. LLI, FC가 적은 점유율 속에서도 경기의 결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73분과 82분의 골이 연속으로 터지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비밀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셈이다.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가 범인을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초반의 사소한 시선 처리 속에 숨겨두듯이 경기 역시 정답은 득점 장면보다 그 이전의 공간 이동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손흥민은 단지 잘한 선수였을까? 아니면 경기 전체의 형태를 미리 설계한 선수였을까? 경기의 흐름을 다시 돌려보면 숫자들은 한 번 더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LA, FC는 점유율 45%였다.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55%를 가져갔다. 슈팅 수도 LAFC 16, 세인트루이스 18로 뒤져 있었다. 표면만 보면 경기를 더 많이 시도한 쪽은 세인트루이스였다. 하지만 실제로 골을 넣은 쪽은 LAFC였고 그것도 후반 73분과 81분, 짧은 시간 안에 2번 연속으로 터졌다. 이 강력, 이 타이밍, 이 리듬의 변화가 바로 오늘 분석이 향하는 지점이다. 더브라이너는 이 구간을 설명할 때 결과보다 먼저 구조를 꺼낸다. 왜냐면 이 경기는 강하게 몰아붙인 팀이 이긴 경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움직인 팀이 마지막 순간을 가져간 경기였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기록을 다시 보면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난다. 그는 71분까지 뛰었고 그동안 30번 공을 터치했다. 성공 패스는 20개, 패스 성공률은 100%였다. 키패스는 1개, 슈팅은 2개였다. 숫자만 보면 지배적인 공격수의 기록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낮은 터치 수와 높은 정확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이 경기에서 중요한 신호로 제시된다. 공을 많이 만진 선수가 아니라 공이 들어갈 때마다 흐름을 바꾸는 위치에 있었던 선수. 더브라이너가 강조하는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이다. 그는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수비 라인의 선택이 강제로 바뀌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한다. 15분 장면이 첫 번째 단서다. 부안가의 패스를 받은 뒤 손흥민은 박스 안중앙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블록됐다. 이 장면 자체는 득점이 아니다. 하지만 위치가 중요하다. 그는 터치라인이 아니라 중앙 안쪽에서 공을 받았다. 세인트루이스의 윙백이 나와야 할지, 스토퍼가 붙어야 할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야 할지 순간적으로 선택이 갈리는 구역이다. 이 선택이 늦어지는 순간 수비 라인의 강역이 조금 벌어진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다는 점이 경기 전체의 긴장을 만든다. 57분 장면도 같은 흐름이다. 이번에는 오르다스의 연결 뒤 박스 밖에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고 역시 블록됐다. 결과는 같지만 위치는 또 다르다. 이번에는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공격 시도가 아니라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신호가 된다. 세인트루이스의 3-4-2-1 구조에서 한 명이 앞으로 나오면 뒤쪽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스페이스가 순간적으로 열린다. 더브라이너가 말하는 수비가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장면을 가리킨다. LAFC가 손흥민을 통해 만든 구조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과부하였다. 부안가는 넓은 지역과 안쪽 넓은 지역 사이로 오고 오르다스는 세로 방향 축을 유지했다. 그 사이에서 손흥민은 연결 지점이 됐다. 그는 볼을 오래 끌지 않았고 실패 패스도 없었다. 대신 공을 받는 위치가 계속 수비의 선택을 강요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LAFC는
점유율이 낮아도 공격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했다. 더브라위너는 이 부분을 템포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빠르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속도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또 다른 데이터는 수비 쪽에서 나타난다. 태클 2회, 볼을 빼앗긴 횟수 2회, 그리고 여러 번의 접촉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숫자는 공격수에게 흔히 강조되는 기록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다. 그는 공을 잃고도 바로 압박에 참여했고 높은 위치에서 기다리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등을 지고 있는 상태를 허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빠르게 붙어야 했다. 이 빠른 반응이 반복되면서 수비 라인은 계속 접혔다가 다시 벌어졌다. 마치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해서 균열이 커지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손흥민이 교체된다. 71분, 경기의 중심에서 빠져나간 시간이다. 그리고 2분 뒤 73분에 쇼이니의 골이 나온다. 이어서 81분 다시 한번 골이 나온다. 이 타이밍은 분석에 더 큰 무게를 더한다. 더브라위너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아도 상대 수비의 강역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 선수라고 말한다. 득점 장면 자체는 손흥민의 발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득점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에는 그의 움직임이 계속 들어있었다. 마치 체스에서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놓은 말이 아니라 그 전까지 판을 정리한 말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결과만 보면 쇼이니의 경기지만 구조를 보면 손흥민의 경기로 읽힌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더 커진다. LAFC는 왜 적은 점유율로도 이길 수 있었을까가 아니라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경기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 답이 보이는 순간 마지막 10분에 두 골은 갑자기 우연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미 준비된 장면이 늦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지막 20분을 다시 보면 이 경기의 결론은 단순히 두 골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빠져나간 시점은 71분이었다. 그리고 바로 2분 뒤 73분에 첫 골이 터진다. 이어서 81분 두 번째 골이 나온다. 기록만 보면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에 승부가 갈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흐름을 따라가면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 형태가 실제 골로 연결된 시간이 교체 이후였을 뿐이다. 더브라위너가 말하는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는 손흥민이 득점이나 도움 없이도 수비 블록의 간격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상대가 마지막 구간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세인트루이스는 3-4-2-1 구조를 유지했다. 이 구조의 강점은 중앙 숫자를 유지하면서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분명하다. 윙백과 스토퍼 사이, 그리고 스토퍼와 중앙 사이에 순간적인 공간이 생기면 라인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손흥민이 반복해서 들어간 위치가 바로 그 구간이었다. 그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이동했고 때로는 중앙에서 받았고 때로는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세인트루이스 수비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누가 나갈지, 누가 남을지, 누가 커버할지. 선택이 늦어질수록 간격은 벌어졌고 간격이 벌어질수록 다음 패스의 길이 열렸다. 30번의 터치, 20번의 성공 패스, 100% 패스 성공률이라는 숫자는 이 장면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그는 볼을 오래 끌지 않았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공을 받을 위치와 내보낼 방향이 계속 수비의 구조를 흔드는 지점이었다. K패스 1개, 슈팅 2개라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두 번의 슈팅이 모두 중앙 안쪽 혹은 박스 근처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측면에서 공을 받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의 중심성 근처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의미다. 더브라이너가 말한 수비가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는 표현은 바로 이 위치 선택에서 나온다.
수비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태클 2회, 볼을 빼앗긴 상황 2회, 그리고 여러 차례 접촉. 이 기록은 공격수에게 흔히 강조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 경기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그는 공을 잃은 뒤에도 바로 압박에 참여했고 높은 위치에서 기다리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전방에서 자유롭게 몸을 돌리는 순간을 허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빠르게 접근해야 했다. 그 빠른 접근이 다시 강역을 만들고 그 강역이 또 다른 공간을 만들었다. 마치 계속해서 같은 톱을 밀어내는 힘처럼 작은 움직임이 누적되면서 구조 전체가 조금씩 틀어지는 흐름이었다. 이 흐름이 유지된 상태에서 손흥민이 교체되고 경기는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그때 LAFC의 공격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이어진다. 73분 첫 골, 81분 두 번째 골.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진 팀이 아니라, 더 많은 슈팅을 한 팀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상대의 강역을 흔들어 놓은 팀이 마지막을 가져간다. 더브라위너는 이 장면을 보며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골을 기록하지 않아도 경기의 공간을 움직이는 선수는 따로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경기를 다시 보면 쇼이니의 두 골은 결과의 순간이고 손흥민의 71분은 과정의 시간처럼 보인다. 그는 가장 많이 터치한 선수도 아니었고 가장 많은 슈팅을 한 선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LAFC가 공을 잡을 때마다 공격의 방향이 정리되는 지점에는 계속 그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중앙에서 다시 측면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내려와 연결하고 공을 잃으면 바로 압박에 들어간다. 눈에 띄는 장면보다 반복되는 장면이 더 많았고 바로 그 반복이 마지막 10분에 두 골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2대0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점유율에서 밀렸고 슈팅 수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구조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던 팀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득점자가 아니라 움직임을 설계한 선수가 있었다. 더브라위너의 말처럼 어떤 선수는 스코어보드에 이름이 없어도 경기 전체의 강역을 바꾼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그 이름은 마지막에 적히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눈에 띄는 주인공이 아니라 경기를 주인공으로 만든 선수였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그는 오늘 잘한 선수였을까? 아니면 경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선수였을까?